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펼쳐보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이광희 글, 강은경 그림, 그림북 출판사. 여러분들 혹시 임진왜란 많이 들어봤죠? 7년 동안 치열한 전투 현장, 명량, 한산, 노량해전을 한번 우리 배워봐요. 나라를 세우고 20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조선은 1592년 일본의 침입을 받아요. 그 뒤로 조선은 일본과 7년 동안의 길고 긴 전쟁을 벌였죠.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의 끝까지 조선을 지킨 인물이 있어요. 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죠.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한산, 노량해전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이 세 번의 해전에서 이순신은 어떤 전략으로 일본군과 싸워 이겼을까요?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해전의 현장을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같이 보아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체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 한산도, 한산해전. 한산도에 보면 제승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진무를 보던 통제형 건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조선 해군 사령부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이름은 운주당이었는데 나중에 제승당으로 바뀌었대요. 이순신 장군은 이곳을 주의소로 삼고 남해로 쳐들어온 일본군을 오는 족족 물리쳤어요. 그 전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한산해전입니다. 통영이라는 곳에 가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3년에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 있대요. 그 건물이 바로 세병관입니다. 한산도의 본명을 이곳으로 옮겨 삼도 수군 통제형 건물로 사용했대요. 자, 여기 한산도에 보면 또 무엇이 있냐면 한산루라는 한산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한 누각이에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동태를 감시하며 작전을 구상했고 때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시로 읊기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한산도가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노량해전을 한번 볼까요? 노량해전, 남해, 노량. 이곳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영상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3D 입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거북선의 모양을 영상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삶과 임진왜란 7년의 역사, 거북선 이야기 등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요. 노량해전을 다룬 마지막 바다 노량도 잊히지 말고 관람해 보세요. 자, 여기 여수 위에 조금 보면 무엇이 있냐면 관음포 앞바다가 있대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바로 전사한 곳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목이 떨어진 바다라는 뜻에서 이락파라고도 불려요.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처음 무트로 올린 뜻깊은 곳이기에 예전에는 관음포 이충무공 전물유여라고도 불렸습니다. 노량해전. 자, 맨 왼쪽에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해남, 옆에 땅끝마을 해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해남 옆에 명량해전의 현장이에요. 진도도 있어요. 울돌목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명량해전의 현장이죠. 명량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닷길로 물살이 세기로 유명해요. 지금은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가 놓여 있어요.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진도대교 아래서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축제가 열리는데 조선수군 출정식과 명량해전의 승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죠. 또 이곳에 있는 명량대첩 해전사가 기념 전시관도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곳 또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다녀온 친구도 있을 텐데요.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엔 이렇게 2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광장 가운데 앉아 있는 건 세종대왕이고 그 앞 내거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세종대왕 동상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모습 그대로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죠? 반면 17m 높이에 달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부릅뜬 눈매며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무척 비장하고 결연해 보여요. 태평성대를 누리던 세종 때부터 2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592년 조선은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7년 동안 벌어진 이순신의 장군과 함께한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한 것 있죠? 세종로 광화문, 여기 뒤에 보이는 건 바로 어디냐면 어딜까요?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에서 왼쪽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옆에 보면 또 우리나라 의회의사당, 화폐박물관, 조금 더 쭉 밑으로 걸어 내려오면 청계천도 있고 또 구 서울시청을 리모델링한 서울도서관도 있어요.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 수 있는 즐길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이 2 동상 밑에는 지하에 박물관이 있는데 세종대왕의 업적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자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부모님과 함께 해보세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순신은 누구일까요? 이순신은 1545년 지금의 서울 중구 인현동인 한성부 건천동에서 태어났어요. 이순신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던 양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영모 사건에 연루돼 아버지는 벼슬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28살 때 묵가시험에 도전했죠. 묵가시험을 보던 중 말에서 떨어졌지만 달인 다치를 버드나무 껍질로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을 치른 일화는 아주 유명하답니다. 4년 뒤 병과에 합격한 이순신은 지방 군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에는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산해전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렀고 정유재란 때는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00여 척이 넘는 일본 함선을 물리쳐 전쟁의 기세를 역전시켰죠. 그리고 1598년 철수하려는 일본군을 노량 앞바다에서 물리치다가 일본이 쏜 탄환에 맞아 전사했어요. 죽은 뒤에는 임진왜란의 공을 인정받아
나라에 무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충무라는 시호를 얻었기도 했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한반도와 일본의 전운이 감돌다. 이순신 장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지금부터 1592년 4월부터 1598년 11월까지 장장 7년 동안 조선의 땅과 바다에서 일본군 침략에 맞서 싸운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선은 1392년 개국 이래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일까요? 점점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일본에 다녀온 조선 통신사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경종을 울렸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평화에 취해 있을 때 일본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100년 동안 내전이 끊이질 않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일본을 통일했어요. 그때 이미 일본의 조선 침략은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열도를 통일한 여세를 몰아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어요. 임진왜란 1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조정에 보내온 국서에는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다소 허황돼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선전포고였던 셈이었죠. 하지만 조선 조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고를 무시하며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불안을 조정한다며 전쟁을 대비해 쌓고 있던 성마저 무너뜨렸죠. 이처럼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던 조선에 남쪽으로부터 전쟁이 몰려온 것은 바로 1592년 4월 13일이었어요. 자, 조선 통신사의 엇갈린 보고. 선생님이 잠깐 여기 일화 있네요. 들려드릴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조선 통신자는 조정에 엇갈린 보고를 올렸대요.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죠. 조선 조정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전쟁을 준비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이순신은 거북선을 여수 앞바다로 몰고 나가 총통 시험 발사를 마쳤다고 해요. 자, 7년 전쟁, 임진왜란이 시작되다. 한번 살펴보죠.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4만 명을 태운 수백 척의 함선이 부산 앞바다로 밀려들었어요. 임진왜란이 시작된 거죠. 해질 무렵 부산 앞바다 저령도에 정박한 일본군은 다음 날인 4월 14일 부산 진성에 바짝 다가붙었어요. 부산 첨사 정발이 이끄는 병사들은 최신 병기인 조총을 쏘아대는 일본군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정발이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자 부산 진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되고 말아요. 하루 뒤 일본군 제1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대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쳐들어와서 싸울 테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길을 비키라고 했어요. 동네 부사 송상현은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며 맞섰죠.
하지만 결국 동래성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아요. 일본군 침입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 임금은 북방 여진족 소탕에 경험이 많은 신립장군을 충주 탕금대로 급파했어요. 하지만 날쌘 조선 기병대도 조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신립장군은 일본군에 쫓기다 탕금대 강물에 몸을 던졌고 조선 육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충주에서 신립군대를 격파한 일본군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오자 조선 조정은 한양을 떠나기로 결정해요. 빛내리던 4월의 마지막 날, 선조 임금은 신하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5월 2일, 일본군 선봉대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임금은 개성을 넘어 평양으로 이동하려는 중이었죠. 마침내 임금 일행이 조선과 명나라 국경인 압록강 부근 의주에 다다랐을 때는 전라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조선 팔도가 일본군에 점령당한 뒤였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한산대첩, 첫 번째 한산대첩 바로 부산 옆에 밑으로 내려오면 통영이라는 곳이 있죠. 거제도, 한산도, 한산대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라 좌수군 절도사로 여수에 머물었어요. 그곳에 경상 우수군 절도사 원균으로부터 부산 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원균은 함선 수십 척이 파괴됐다며 급하게 누구에게?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원균은 함선 수십 척, 참담한 심정이었겠죠. 1년 전부터 이순신은 일본군의 침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라 좌수영 소속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며 전쟁에 대비해왔어요. 전쟁이 있기 하루 전날에는 새로 만든 거북선을 몰고 여수 앞바다로 나가 대포 발사 시험도 마쳤죠. 이렇게 대비해왔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경상도 앞바다가 적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은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섣불리 출전하지 않고 먼저 적의 움직임을 살폈죠. 그리고 1592년 5월 4일 마침내 전라 우수군 절도사 이억기의 부대와 합세해 옥포 앞바다로 출정해요. 일본 수군과 처음 맞닥뜨린 옥포해전에서 우리 수군은 일본 함선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전가를 올렸어요. 이어 사천해전에서는 처음으로 거북선을 몰고 나가 적들을 물리쳤죠.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조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던 1592년 7월 평양에 있는 일본 육군에게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군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앞바다를 거쳐 서해로 북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로 나아가려는 일본을 막기 위해 또다시 돛을 펼쳤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격파하기로 마음먹은 곳이 바로 여기 한산도 앞바다였대요. 옥포와 사천 해전 이동로 이렇게 보이죠? 옥포, 한산도, 사천 이렇게 움직였네요. 전라도 여수를 출발한 이순신 함대가 동쪽으로 배를 몰아 오늘날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죠. 이어 사천 앞바다로 이동한 뒤, 아까 사천 여기 있었죠? 사천 앞바다로 이동한 뒤 거북선을 앞세워 다시 일본 수군을 무찔렀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을 도와준 바로 조력자들이 있어요.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유성룡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 이순신을 전라좌수군 절도사로 추천했죠. 마치 임진왜란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순신을 수군 지휘관으로 발탁했어요.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의 눈부신 활약도 없었을 테고 그랬다면 조선은 더 큰 위기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유성룡이라는 인물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있네요. 이분은 이원익이라는 분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조판서와 평안도 순찰사로서 임진왜란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명나라 제독 이여손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할 때도 공을 세웠죠. 일찍이 이순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적극 지원했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분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정탁이라는 분이 있네요. 1597년 원균과 원균을 지지하는 대신들의 모함과 탄핵으로 이순신이 옥에 갇히자 우의정, 정탁은 그를 위해 힘을 보탰어요. 당시 선조는 조정을 기만하고 왕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죠. 위기의 순간에 정탁은 전쟁에 공이 큰 장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이순신을 변호했어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죠. 다 각각의 이러한 분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아마 3대 해전에서 이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로 위급한 상황에 도와주고 힘을 합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임진왜란의 기록을 또 담은 것이 있네요. 잠깐 넘겨짚고 가요. 임진왜란의 기록은 난중일기와 쇠미록, 징비록에 실려 있어요. 난중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전사하기 전 1598년까지 쓴 진중일기예요. 진중일기란 전쟁터에서 보고, 듣고, 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라는 뜻이죠. 난중일기에는 전쟁 중 생활, 전투 전후의 상황, 가족과 친지에 대한 안부, 방문한 사람과의 대화, 임금께 올렸던 장계의 초안, 병사들에게 내렸던 상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세미록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인 오이문이 임진왜란 전 1591년부터 전쟁이 끝난 뒤 1601년까지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쓴 책이에요. 일본군의 진로와 의병의 활약상 등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전란 중에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며 우는 아기의 모습 등 고통을 겪어야 했던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상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쇠미록입니다. 마지막 징비록. 조선 중기 국방을 책임지는 병조판서와 조선군 총사령관격인 도채찰사, 영의정을 동시에 지낸 유성룡이 직접 쓴 책이에요. 징비록. 한글판으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이어서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역사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해요. 징비록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 관군과 수군의 전투 상황, 명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성룡을 도와준 사람, 이순신, 이순신을 도와준 사람, 유성룡, 유성룡이 쓴 징비록. 한번 여러분들도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사서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한산도 앞바다로 적들을 유인해 크게
일본군을 물리친 바로 한산대첩.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을 만들며 밀려오는 일본 함선들을 포위했죠.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시킨 게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학의 날개 모양으로 포위하자 일본 함선들이 조선 함대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일본 함대는 조선 함대의 천자 총통과 지자 총통의 뜨거운 맛을 볼 일만 남았죠. 이게 바로 뭔가요? 맞아요.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의 머리는 어떤 동물을 본딴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용의 머리입니다. 기억하세요. 학의 날개를 펼쳐 일본 함대를 격파시킨 한산대첩. 하객진이라고도 해요. 이때 우리 조선수군은 일본 함선 73척 중 59척을 격침했고 나머지 13척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밑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순신 전시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거북선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순신은 거북선을 발명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실이죠? 거북선은 부하인 나대용의 건의에 따라 이순신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북선으로 알고 있는 배는 고려 말에 등장했고 조선 태종 때에도 만들었대요. 그러니 이순신은 거북선을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알맞은 전술을 통해 거북선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 판옥선을 개조한 함선이에요. 윗부분 덮개를 덮어 삐쩍삐쩍하자 덮개를 덮어 적들이 배에 올라탈 수 없도록 고안했죠. 그럼 임진왜란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거북선의 한번 속 내부를 들여다볼게요. 자, 이곳은 지휘 본부네요. 지휘 장군이 거북선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래요. 전진하라! 함포 사격 준비! 발사! 함선에서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 또 용의 머리가 있네요. 용 머리에 여기 잇부분에 화포를 발사하는 구멍이 있죠. 화포가 발사되면 용이 불을 뿜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밑에 보면 이건 뭘까요?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바로 노죠. 거북선의 바닥층 양쪽에는 이렇게 노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문 노꾼들이 노를 저어서 전진과 후진뿐만 아니라 빠른 회전도 가능했대요. 한쪽에서 포를 발사하고 포탄을 장전하는 동안 반대쪽에서 대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노꾼들은 빠르게 노를 저어 배를 회전시켰어요. 굉장하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게 화포라고 해요. 2층, 1층, 2층. 2층에 설치된 화포에서는 포탄을 발사했어요. 배 양측에 설치되어 있어 배를 빠르게 회전하면 연속 발사도 가능했대요. 화포는 조선 수군의 최강 무기로 알려집니다. 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식수예요. 물을 담아놓고 병사들이 마시는 식수와 불을 끄는 방화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 오르기 어려운 갑판
거북이 등처럼 생긴 지붕이 거북선의 갑판이에요. 배 전체를 덮은 나무 표면에 철침과 창칼을 꽂아 놓았어요. 저기 거북선 안에 상황을 볼 수 없게 하고 거북선으로 올라타는 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일본 수군은 우리 배에 올라타서 직접 총검으로 맞붙어 싸우는 게 특기였는데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지붕 앞에서는 맥을 못 쳤다고 해요. 거북선의 외관. 선생님이 이따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 거북선은 몇 층으로 되었을까요? 여기는 1층, 아까 화포가 있는 2층. 2015년 재미있는 연가 결과가 나왔대요. 2층이라고 알려졌던 거북실은 실은 3층 구조였대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실내 높이가 문헌보다 70cm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층은 2.5m, 2층은 2m, 3층은 2.2m로 모든 층에서 군사 활동이 가능한 3층 구조의 전투선이라고 합니다. 자, 외벽에는 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거북선, 외형에서 본 모습이죠. 아까 몇 층 건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노를 젓는 1층, 화포를 쏘는 2층, 여기가 3층, 그리고 위에는 적군들이 오르기 어려운 갑판, 용의 머리, 용의 머리에서 여기 입부분에서는 불을 내뿜을 수 있다고 했죠. 거북선의 길이는 26에서 28m, 높이는 6에서 6.5m의 크기로 알려져 있어서 또한 두꺼운 소나무로 만들어 아주 견고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돋보이는 굉장히 독창적인 뭘까요? 작품이죠.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또 가슴이 아팠던 일이 바로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의 명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되고 백의종군에 따랐던 이순신 장군, 일본군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 처해지게 되었던 바로 임진왜란의 명량대첩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더욱더 재미있는 역사 사실. 명량해전에 사용된 함석은 12척일까 13척일까요? 이순신은 선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명량해전에 출전한 판옥선은 13척이었어요.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판옥선 한 척을 더 준비해서 싸움에 나섰기 때문이죠. 13척입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에 맞서다. 명량대첩. 1597년 9월 15일 이순신은 전군을 모아놓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대요.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지 않는 법. 목숨을 걸고 싸워라. 9월 16일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죠. 이른 아침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명량으로 나갔어요. 12대 12척에 한 척을 보태 모두 13척. 그 뒤에는 어민들의 고기잡이 배 수십 척을 띄워놓았어요. 우리 함대가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었죠. 아침이 밝은 지 얼마 안 돼 일본군 함석 133척이 울돌목 어귀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울돌목은 진도와 해납 사이에
좁은 바닷길로 조류가 빠르고 험한 곳이에요. 일본 함대는 서쪽으로 밀려오는 조류를 타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죠.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물러서지 말고 길목을 지키라고 명한 뒤 선봉 함대에 서서 밀려오는 함선들을 바라보았어요. 일본군 선봉장 구르시마 미치오사가 공격 대형을 갖추고 전진해 왔죠. 일본 수군은 7천량 해전의 승리에 취해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어요. 이순신이 폭격 명령을 내리자 판호선 양 옆에서 포탄이 날아가요. 그와 동시에 다연발 화살인 신기전, 적진에 나아가 터지는 비격 진천내와 불화살도 마구 쏘아댔죠. 우리 수군의 포격에 일본군 선봉 함대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일본군은 대포에 맞아 배가 파괴되고 배에 불이 붙어 바다로 뛰어들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이순신은 조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고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을 쏘며 버텼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함께 싸워야 할 부하들이 일본군의 위세에 눌려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생각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나도 죽고 나를 따르던 부하들도 죽고 나만 믿고 어선을 몰고 나온 백성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한다. 라고요.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명량대첩. 이순신은 지체 없이 초유기를 흔들어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안희와 김응함을 불러냈어요. 부름을 받고 안희와 김응함이 탄 판옥선이 다가오자 이순신은 함선 누각에 올라 큰 소리로 꾸짖었죠. 안희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김응함, 너를 당장 벌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 당장 돌격하라. 그제서야 안희와 김응함이 지휘하는 함선이 돌진하기 시작했고 일본군 함선들이 개미처럼 달려붙었어요. 그러자 우리 병사들이 일본군들을 향해 비오듯 화살을 쏘아댔죠. 이순신은 판옥선을 몰아 일본 함선에 부딪혀 격침시켰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격침된 일본군 함선 옆으로 선봉잔 구르시마의 시차가 떠올랐어요. 구르시마의 목을 베어 장대에 높이 매달자 일본군들은 두려워하며 달아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조류가 썰물로 바뀌어 우리 쪽에서 일본군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은 일본 함선들은 도망가면서 서로 부딪혀 불에 타고 부서졌죠. 배에서 떨어진 일본군들은 물에 빠져 죽어갔고요. 조선 수군은 마지막까지 일본 함대를 향해 대포를 쏘아댔어요. 언덕 위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 같은 승리. 오늘의 승리는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었죠. 명량 대첩. 13척의 판옥선으로 큰 승리를 이끈 임진, 외란 3대 대첩 중 하나, 명량대첩.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이 벌어진 곳 노량대첩. 이 대첩에서 이순신이 적의 총탄에 맞아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죽게 되죠. 노량해전에서 싸움을 독려하던 이순신은 날아든 총탄에 맞아 쓰러진 뒤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이 말은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한 말일 거예요. 만약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아군은 동요하며 당황할 것이고 적군이 알면 대대적인 공세를 펴 전세가 역전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전투에서 지휘관이 죽으면 군대 전체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유언을 잘 지킨 아들과 부하들 덕분에
조선 수군은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죠.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잃은 곳 노량대첩, 노량해전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순신의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한번 볼까요? 이순신은 1592년 5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1598년 11월 노량해전까지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세계해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순신은 정확하게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전까지 절대로 섣불리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한 판옥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먼 거리에서 한포 사격 위주의 작전을 펼쳤죠. 덕분에 조선군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았고요. 지형과 아군의 형세를 정확히 파악해 전투에 임한 것도 승리의 주요한 이유였어요. 마지막으로 싸움에 임하는 부하들을 독려하며 자발성을 이끌어낸 점도 비결이라 할 수 있죠. 이순신이 치른 3대 해전 다시 한번 볼게요. 한산해전, 한산도, 노량해전, 명량해전, 아까 선생님이 여기 한산해전하고 비슷한 칠천량해전 이야기도 잠시 나왔었죠? 칠천량해전, 부산포해전, 옥포해전, 당포해전, 사천해전, 바다의 장군이네요. 선무 1등 공신 이순신,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어요. 전쟁에서 싸운 장수는 선무공신, 자신의 몽진 길을 호위한 신하들은 호성공신에 봉했죠. 선무공신 1등에는 이순신, 권율, 원균 등 3명이 올랐어요. 신하들이 원균을 1등에 올리는데 반대했지만 선조는 기어이 원균을 1등에 올렸죠. 선무공신은 2등, 3등을 포함해 모두 18명. 이 가운데 스스로 전쟁에 나서서 싸운 의병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반면에 자신을 호위했던 호성공신으로는 86명이나 올렸대요. 선조는 이번 외란에서 승리한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다. 우리 장수들은 제 힘으로 적군의 목을 베거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중 이순신과 원균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오게 된 건 여러 신하들이 나를 의주까지 가게 하여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결국 선조는 가장 큰 공을 명나라군을 불러온 자기 자신에게 돌린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바로 역사예요. 고학년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 들려줄게요. 임진왜란, 싸움은 하나인데 이름은 서너 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관련된 길고도 큰 전쟁이었죠. 이를 두고 세 나라가 부르는 이름도 모두 달라요. 우리는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에서 임진왜란으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정벌로 부르다가 일제강점기부터 문록경장의 역으로 부르고 있어요. 문록경장이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왕의 연호이고 역은 정벌이라는 뜻이래요. 중국은 항외원조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또한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의 호를 따 만력 조선전쟁이라고도 부르죠. 한편 북한은 임진조국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 밖에도 조선과 일본이 벌인 전쟁이란 의미로 조일전쟁, 7년간 치렀다 하여 7년전쟁, 일본이 수많은 도자기를 약탈하고 조선 도공들을 끌고 간 까닭에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계 속에 알릴 수 있을지, 세계 속에서 힘있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지 여러분 두 어깨에 달려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혜로운 꿈나무들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순신과 함께 펼쳐보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